1994년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차 안. 흔들리는 노트북으로 세상을 집어삼킬 계획을 짜던 한 남자. 30년 뒤 그는 1분에 14억 원을 쓸어 담는 괴물이 됩니다. 서점 주인이요? 천만에요. 그는 당신의 마진은 내 기회다라며 전 세계 유통 생태계를 난도질한 포식자입니다. 낡은 문짝 책상에서 시작해 경쟁자들을 짓밟고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넘보는 야망. 우리가 알던 너드가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의 최종 보스가 되었는지. 제프 베조스의 소름 돋는 제국 건설기를 지금 폭로합니다. 1964년 앨버커키의 평범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직 베조스라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10대 엄마 제키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친아버지는 서커스 공연자였는데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인생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몇 년 뒤 쿠바 이민자 미구엘 마이크 베조스가 제키와 결혼했고 제프를 입양하면서 새로운 성과 함께 제국의 시작이 될 이야기를 선물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프는 달랐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나서는 별을 너무 오래 쳐다보며 달 식민지화에 대해 중얼거리는 타입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우주 호텔과 궤도 놀이공원을 짓겠다는 꿈을 선언했는데요. 모두가 정중하게 박수를 쳤지만 집에 가서는 아마 영감을 받아야 할지 약간 걱정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제프는 프린스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기공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는데요. 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만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전형적인 인기 많은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는 순수한 논리와 엄청난 양의 카페인, 그리고 불편할 정도로 강한 야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매력적이긴 했죠. 터미네이터가 아재 개그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대학 졸업 후 제프는 90년대 초반 과잉 성취형 기술 괴짜들이 다들 하던 일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돈 잘 주는 직장들을 전전했죠. 뱅커스 트러스트, 망한 통신 스타트업, 뭐 그런 곳들이요. 그러다 디쇼라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미스터리한 월스트리트 헤지 펀드로 똑똑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유명했죠. 베조스가 합류했고 30세의 수석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금융시장으로 4차원 체스를 두는 데이비드 쇼 밑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디쇼에서 제프는 맥켄지 터틀을 만났는데요. 똑똑하고 날카로웠으며 스프레드 시트를 진심으로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첫 데이트 후 3개월 만에 약혼했죠. 모든 게 숫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베조스는 한 보고서를 보고 완전히 멈춰섰는데요. 인터넷이 연간 2300%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하는 기술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중력 같은 힘이었죠. 그리고 제프는 방금 탈출 속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석가답게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20가지 인터넷 사업 아이디어를 나열했죠. 온라인 CD, 온라인 옷, 온라인 개 사료. 하지만 화제가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책이었어요. 왜 책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수백만 개의 타이틀이 있고 보관이 간편하며 이미 표준화되어 있었거든요. 책은 제프가 나중에 표현한 대로 전자상거래로 가는 완벽한 관문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프는 명망 있는 월스트리트 회사의 수석 부사장이었거든요.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좋은 옷도 입었죠. 그래서 상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그만두고 인터넷으로 책 팔려고요 라고 말했을 때 상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네요. 제프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일을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짐싸고 맥켄지도 설득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한 다음 낡은 쉐보레 블레이저를 타고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운전해서 갔죠.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부분이 나옵니다. 맥켄지가 운전하는 동안 제프는 조수석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아마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거든요. 80번 주간 고속도로 어딘가 끝없는 옥수수밭과 트럭 휴게소 사이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가 시속 100km로 분리 포인트로 작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지 않을 뻔했습니다. 제프의 첫 번째 선택은 카다브라였는데요. 아브라카다브라에서 따온 거였죠. 그런데 변호사가 카데이버, 그러니까 시체로 잘못 들었습니다. 요리책 파는 데는 이상적인 브랜딩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릴렌트리스, 즉 무자비함을 고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제로 도메인을 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 릴렌트리스닷컴을 치면 여전히 아마존으로 리디렉션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결국 아마존으로 정했습니다. 왜냐고요? A로 시작해서 알파벳 순서로 정렬된 목록에서 일찍 나타날 거고 베조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었거든요.
제프는 서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죠. 그때는 AWS도 없었고 알렉사도 없었고 프라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고에서 꿈과 팩스 기계 그리고 친구들이 아사나질소를 들이마시는 하이에나 같다고 묘사한 웃음소리를 가진 남자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프조차도 그때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소매업과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30년 포위 공격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는 그저 노트북과 사업 계획서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곧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되죠. 두려움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경제 전체를 재편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진 창업자로요. 세상은 무엇이 자기들을 덮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1994년 여름, 베조스는 공식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받은 $1 종잣돈으로 아마존을 설립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인정하기를 은퇴 자금에서 나온 돈이었죠. 그의 사무실 구성은 전설적이었는데요. 문짝을 2 곱하기 4 강목에 볼트로 고정해서 만든 책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회사의 검소함에 대한 집착을 완벽하게 상징했죠. 절약한 돈 한 푼 한 푼이 성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1995년 7월에 웹사이트가 열렸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가 유체 개념과 창의적 유추라는 인공지능에 관한 빽빽한 기술 서적을 주문했죠.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요. 초창기에 베조스는 판매가 있을 때마다 사무실에서 종을 울렸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종이 멈추지 않고 울려서 중단해야 할 때까지요. 몇 주 안에 미국 50개 주 전체와 40개국 이상의 고객들이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제프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접근성과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의 철학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빨리 커져라. 그리고 진심이었죠. 세련미를 위한 시간 같은 건 없었고 순수한 긴박함만 있었습니다. 코드는 잠을 안 자고 달리는 사람들이 작성했고 주문은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포장하는 직원들이 처리했죠. 실수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교과서가 실수로 $2,300만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전부였죠. 1997년에 아마존이 상장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죠. 한 분석가는 유명하게도 아마존을 아마존 다토스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투자자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성장을 생각하라고요. 그를 믿은 투자자들은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무렵 베조스는 아마존을 영원히 정의할 무언가를 출시했습니다. 고객 리뷰였죠. 대부분의 소매 업체에게 구매자들이 자기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욕하게 만드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투명성이 신뢰를 쌓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 고객들은 구매하러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둘러보고 조사하고 비교하러 왔거든요. 그 참여는 판매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충성도였죠. 거기서부터 아마존은 무자비하게 확장했습니다. 책에서 CD로, DVD로, 장난감으로, 전자제품으로 90년대 말까지 더 이상 그냥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모든 것을 파는 가게가 되고 있었죠. 수익은 폭발하고 트래픽은 급증하고 월스트리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신경제의 대표 주자가 됐어요. 하지만 베조스는 뭘 팔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2000년에 그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했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해서 제3자 판매자들을 아마존 플랫폼에서 직접 경쟁하도록 초대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경쟁을 초대하냐고요. 하지만 제프는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카탈로그를 늘릴 수 있게 해줬어요. 더 중요하게는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 소스를 회사에 제공했죠. 같은 해에 아마존은 전략적으로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웹 분석을 위한 알렉사 인터넷, 오디오북을 위한 오디블, 결국에는 신발과 전설적인 회사 문화를 위한 자포스까지요. 나중에는 창고 로봇을 위해 키바 시스템즈를 인수했는데요. 인간은 느리고 불행하게도 의료 혜택과 화장실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아마존은 더 이상 물건만 팔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팔리고 배송되고 리뷰되는 모든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마존이 멈출 수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거품이 터졌습니다. 기술주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했죠. 90년대의 거친 낙관주의는 순수한 공포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을 태우고 있고 수익은 보이지 않던 아마존은 갑자기 월스트리트의 히트리스트에 올라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가가 $100 이상에서 $6로 폭락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아마존닷컴 밤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분석가들은 몇 달 안에 파산할 거라고 예측했죠. 한때 판매마다 종을 울리던 회사가 이제 산업 전체에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내부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정리해고가 물결처럼 왔고 복지 혜택은 사라졌으며 부수 프로젝트들은 도끼를 맞았죠. 모든 것을 파는 가게의 거대한 비전이 갑자기 과대 광고와 벤처 캐피털의 연기로만 지어진 값비싼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베조스에게 붕괴는 깊이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존이 도박이 아니라고 세상을 설득했었거든요. 필연적인 미래라고요. 이제 그 미래가 시라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구제금융을 찾는 대신 그는 차갑고 외과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진율을 삭감하고 운영을 간소화하고 전체 팀을 잘라냈죠. 문짝 책상은 남았지만 실험의 사치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도가니였습니다. 회사를 죽이거나 깨지지 않는 무언가로 단련할 순간이었죠. 아마존의 닷컴 동료들, 패츠닷컴, 이토이즈, 코즈모 대부분은 디지털 망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존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변화는 철학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상의 변화였죠. 2002년까지 베조스는 새로운 집착을 갖게 됐습니다. 빠르게 구축하고 더 열심히 확장하며 다시는 허를 찔리지 말자고요. 첫 번째 목표는 물류였습니다. 아마존은 전국에 거대한 물류센터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네바다, 켄터키, 오하이오예요. 이 창고들 내부에서 차고 시절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더 차갑고 정밀한 무언가로 대체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바코드 스캐너, 로봇팔, 그리고 모든 패키지, 모든 사람, 모든 초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였죠. 이건 더 이상 전자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물류 제국의 탄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타들이 나왔습니다. 2005년 아마존 프라임이죠. 무제한 2일 배송, 최소 주문 금액도 없었습니다. 고객에게는 순수한 편의처럼 느껴졌지만 경쟁자들에게는 재정적 자살처럼 보였죠. 업계 분석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모든 것에 무료 배송이라니. 돈 다 날리고 1년 안에 망할 거라고요. 하지만 베조스는 그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프라임은 고객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함정이었죠. 그리고 아름답게 작동했습니다. 프라임에 가입한 고객들은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변신했거든요. 더 많이 사고, 더 빨리 클릭하고, 다른 곳에서 가격 비교하는 걸 멈췄습니다. 고객 충성도는 훌륭한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엔지니어링되고 있었죠. 2007년에 킨들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다시 책을 겨냥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책을 사는지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킨들은 계산기가 메모장과 결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평가들은 투박하고 어색하다고 했지만 독자들은 열광했어요. 몇 년 안에 전국의 독립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출판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아마존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종이를 픽셀로 대체했죠. 하지만 가장 큰 혁명은 거의 우연히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아마존의 자체 기술팀들은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관리하려다 익사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모듈식 인프라, 유연한 스토리지,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탄력적 컴퓨팅 파워였죠. 그 내부 프로젝트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됐습니다. 2006년까지 AWS는 조용히 대중에게 출시됐습니다. 내부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된 거죠. 곧 AWS는 넷플릭스, 나사, CIA,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월마트 운영의 일부까지 구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아마존의 소매 지배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존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베조스는 그냥 가게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전체의 백본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일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몰려들면서 많은 이들이 뭔가 불길한 걸 알아챘어요. 잘 팔리는 제품들이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아마존 브랜드 경쟁 제품에 직면하는 거였죠. 같은 기능,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검색 배치로요. 판매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소리쳤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내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공한 사업체를 복제하고 자신들을 성공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고요. 아마존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전략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생태계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였죠. 베조스는 더 이상 경쟁자들을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본처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간이 오면 작동하는 걸 흡수하고 작동하지 않는 건 버렸습니다.
사채 수는 엄청났습니다. 보더스, 서킷시티, 토이저러스, 라디오셔 하나씩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소매 거인들이 아마존이 만드는데 도움을 준 압력 아래 무너졌죠. 한때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월마트조차 경쟁하기 위해 처음부터 완전히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존 내부의 기업 문화는 이런 무자비한 효율성과 일치했습니다. 회의는 간결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까다로웠죠. 파워포인트는 금지됐습니다. 베조스는 실제 사고와 논리, 데이터가 필요한 6페이지짜리 서면 메모를 선호했거든요. 감정이 결정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이끌었죠. 한 임원이 회상하기를 베조스에게는 간단한 만트라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요.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당신의 마진이 나의 기회다 였는데요. 이건 그냥 영리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산업 전체가 다음 아마존 케이스 스터디가 처리여서 작성해줘되는 걸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존은 회사에서 기계 같은 무언가로 진화했습니다. 모든 게 최적화됐죠. 물류, 가격 책정, 추천 알고리즘, 심지어 고객 행동 자체까지요. 프라임은 고객을 가두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화시켰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속도와 단순함, 보이지 않는 효율성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자 돌아갈 길은 없었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베조스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뛰어난 엔지니어, 일부는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마켓플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자체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기계도 영원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조스는 이미 그의 출구 전략을 짚고 있었죠. 2010년대 후반까지 제프 베조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 정도의 부를 가졌고 전체 국가들보다 부유했으며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보다 영향력이 있었죠. 한때 차고에서 책을 포장하던 남자가 이제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건드리는 글로벌 제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가진 어색한 기술괴짜는 사라졌죠. 새로운 베조스는 대머리의 근육질이었고 현실을 자기 뜻대로 구부린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최종 보스에 가까웠어요. 2017년에 홀푸드를 인수했습니다. 아마존의 137집 달러 인수는 그냥 유기농 식료품을 파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류를 완전히 재상상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하룻밤 사이에 물리적 매장들이 유통 노드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계산대 줄은 앱 기반 스캔으로 대체됐고요. 고객들은 농산물을 사러 들어왔다가 효율성 실험에 무의식적 참여자로 나갔습니다. 이 시점까지 아마존은 모든 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로 뉴스에, 트위치와 프라임 비디오로 엔터테인먼트와 아마존 케어로 의료에, 알렉사로 스마트 홈에요. 하나씩 전체 산업들이 아마존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는 자신들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 엄청난 규모와 함께 필연적인 감시가 따라왔습니다. 아마존 창고 내부에서 가혹한 근무 조건에 대한 보고가 표면화됐는데요. 불가능한 할당량, 끊임없는 감시, 탈진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었죠. 비평가들은 물류센터를 디지털 착취 공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직원들은 휴대용 스캐너를 사우론의 손목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기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주문은 여전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시스템은 버텼죠. 한편 규제 당국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마존의 지배력에 대해 점점 더 큰 소리로 경보를 울렸는데요. 작은 판매자들을 짓밟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며 개인 판매자 데이터를 무기화해서 경쟁을 파괴한다고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2020년에 베조스는 처음으로 의회 앞에서 증언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파는 가게의 설계자가 의원단 앞에 침착하게 앉아서 회사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체계적 정밀함으로 아마존의 관행을 변호하는 걸 지켜봤죠. 숨겨진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그게 실제로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다 거의 맥 빠지게 끝났습니다. 2021년 2월 베조스는 CEO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캔들도 없고 위기도 없었고 그냥 AWS 책임자인 앤디 제시에게 조용히 넘긴 거였죠. 27년 후 아마존의 설계자는 일상 운영에서 빠져나갔는데요. 마치 기계 만들기를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그래서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앉아서 링크드인을 새로 고침하며 네트워킹하는 척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신 그는 원래의 집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주였죠. 그가 수년간 조용히 자금을 대던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이 그의 새로운 초점이 됐습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이 우주 관광 스턴트로 헤드라인을 쫓는 동안 베조스는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발사 시스템, 달 착륙선, 거대한 궤도 서식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방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주말 휴가지인 것처럼요. 동시에 무심하게 우리가 모든 중공업을 지구 밖으로 옮겨서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자고 제안했죠. 그의 개인 생활도 타블로이드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맥케지와의 결혼이 끝났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 되면서요. 그녀는 360억 달러를 받고 나가서 즉시 대부분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가장 왕성한 자선가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한편 제프는 다른 이유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5억 달러짜리 슈퍼 요트인데 너무 커서 기능하려면 두 번째 지원 요트가 필요했죠. 인터넷은 난리가 났지만 베조스는 조롱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에 대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구는 절대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연설에서 우주 호텔과 궤도 놀이공원을 꿈꿨던 소년에게는요. 아마존은 그의 대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사대였죠. 별을 쳐다보며 달 식민지화에 대해 속삭이던 소녀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인류의 다음 챕터를 계획하면서요. 이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일 뿐이죠.